자, 수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민사소송법 15회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가 뒤에 있는데 없으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교재는 민법과 마찬가지로 핵심 정리 기본서 하나, 사례집 기본서 두 가지로 같이 보실 거고요. 참고로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이 실시됐었잖아요. 지난달이었습니다. 4월 막주차에 시험이 실시됐는데 민법의 경우에는 저랑 다 종강하고 나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민법은 공부한 곳에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좀 어려워서 상객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민사소송법은 역시 공부한 거에서 다 나왔는데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은 저랑 그걸 공부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진도표를 보시면요.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2회차의 이송 올해 나왔어요. 단문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부분에서 비법인 사단이 드디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보게 될 건데 자 여기는 이제 가볍게 들어가 주세요. 우리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가볍게 할 건데 지금 중간에 이제 다른 과목이 들어와 있어서 잠깐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민법이라는 과목에서는 어떤 걸 공부했었냐면 권리 의무를 공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했거든요. 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요. 두 가지 단계를 이제 거쳐요.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일정 권리, 즉 권리자에게는 권리가 취득되는 거고 상대방 의무자 입장에서는 의무가 부여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권리이며 의무죠. 이걸 우리는 크게 보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권리자는 권리를 청구할 거예요. 요구할 겁니다. 나의 권리를 행사할 거야. 근데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우리 의무자께서 혹시라도 그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의무자를 가만히 놔둘 것이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분명히 어떤 게 발생한다? 분쟁이 발생하게 돼요. 자, 우리는 이 분쟁을 이제 해결하러 갑니다. 자, 그게 민사소송이에요. 자, 민사소송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생각 틀의 전환을 해주셔야 되는 게 민법의 기본서는 대부분 이런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념 요소가 나오면요. 그게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고 그 요건을 구비하면 어떤 효과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이 체결돼야 재산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나오고요. 매매계약이란 걸 체결해야 대금이라는 채권, 금전채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분쟁에 들어오면 법률효과가 먼저 올라옵니다. 특이하죠? 왜냐하면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소로서 우리는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재판상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또 하나 바꿔볼게요. 야, 너가 이 권리를 왜 행사하게 됐는데 나 이렇게 법률 요건 갖추고 있거든. 어떻습니까? 이걸 먼저 보고요.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요건이란 걸 그 이후에 우리는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법에서 공부했던 요건과 효과가 이렇게 뒤집어 졌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공부하냐면 어디에다가 한다? 소로서 제출하니까 법원이 더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즉 법원이 이 권리를 행사했는데 이 권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보시면 민사소송에서는 민법의 권리를 베이스로 해서 그 심리 방법 내지는 그리고 이제 제도를 우리는 공부하게 되겠죠. 그러면 민법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민법에서는 크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게 가야 되죠. 이제는 우리가 가족법도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분권이 있고요. 재산권은 두 가지로 바꿉니다. 채권 그리고 물권. 좀 기억을 더듬어 가면 채권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공부했어요. 뭐 매매라든지 임대차라든지 그리고 물권의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이란 걸 많이 봤고요. 여기서는 친족권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큰 의미가 없었죠. 예를 들면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 바로 그런 것들을 봤지만 자 핫한 게 여기 있습니다. 상속권. 자 이것도 한마디 조금 더 드리자면 우리가 강의를 다 끝내고 나서 드디어 유류분 위헌 판결이 떨어졌죠. 우리가 제 민법 교재에서는 유류분 합헌 판례를 봤어요.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다 마치고 나서 나와서 다시 찍을까 하다가 안 찍었는데요. 어차피 다음 순환에서 다시 보시면 되니까 유류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합헌 얘기를 하셨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뒤집었습니다. 유형결정을 내려버렸죠. 여기 뉴스에 나왔으니까 요건 우리 다음 순환에서 보도록 하고요. 즉 요런 것들을 이제 법원이 심리하는 원칙 이분이 좀 주도적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제도적 장치.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분쟁이 있고 그걸 법원에 일러 바칠 거예요. 법원아 지금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든. 네가 해결 좀 해줘. 그럼 법원 입장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명문의 규정에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절차 안정이 너무나도 중시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 관계에서는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중시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만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의 의사합치라든지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다른 내용들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민사 소송으로 들어오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민법은 우리가 일반 개인을 규율하는 사법이라고 친다 그러면 이분은 공법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절차 안정이 중시돼서 혹시라도 법제도가 없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제도들이 있는가 이걸 공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제도는 반드시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나아가는 거죠. 이 규정을 이 제도를 왜 뒀을까? 취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와 관련돼서 문제됐던 또 똑같이 나오죠. 자, 대법원의 판례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의 학습 모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어떤 제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취지는 무엇인지 첫 번째, 그리고 그 제도적 취지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되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건데 민법과 달리 이 두 가지를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사소송 전체 흐름 절차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즉 여기가 것이 쟁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소 설정을 하셔야 돼요. 민사소송은 로직 체계가 있습니다. 1번 누르면 2번, 3번, 4번, 5번, 6번이 그냥 쫘르륵 알고리즘 터지듯 빵 나와요. 그럼 우리가 2번에서 뭐, 4번에서 뭐, 5번에서 뭐 이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로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렇다면 민사소송의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데 이 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제 2절 부분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계속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소장의 제출, 즉 여기부터 시작하는 걸 계속 둬야 됩니다. 기본서 2페이지에 제 2절 부분이거든요. 즉 이미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민법 이야기는 끝났고요. 얘네들끼리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니까 국가한테 해결해달라고 일러 바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절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법원에 가서 똑똑똑 저 이 친구랑 싸웠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밑에 우리 1층 내려가면 서류 다시 작성해 오세요. 일단 저기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하고 오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소장의 제출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장 제출 영역이 누구 영역이냐? 바로 변호사 시험 영역인 거예요.
변호사 시험 영역. 그러면 가봅니다. 소장 제출을 했죠.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하죠. 그럼 피고는 답변서란 걸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보세요. 원칙, 변론이라는 게 열려요. 많이 들어보셨죠? 변론기일.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이라고 해요. 자, 기일 개념을 우리가 민법에서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민법은요, 이걸 두고 있었어요. 그쵸? 기간,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간부터 어디까지. 우리 민사소송 강의로 치면은 오늘부터 15회 동안 요게 전체 기간이죠. 그리고 특정 날짜 하나를 빡 찍습니다. 근데 요 날짜, 특정 날짜를 지정했죠. 오늘 휴강할게요. 내일 휴강할게요 하면 그 특정된 날짜가 기일입니다. 기일, 특정된 날짜. 그러니까 이날 변론을 열 테니까 출석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기간을 베이스로 해서 기일 제도를 우리는 조금 더 공부하게 됩니다. 즉 기간도 당연히 민법의 규정이 들어올 건데 기일 느낌을 조금 더 많이 갖고요. 자, 이제 밑에 보세요. 이제 심리원칙 하나씩 나오잖아요. 심리원칙, 구술주의, 말하기. 변론에 출석해서 직접 하자. 그리고 공개된 재판정에서 하죠. 쌍방심리주의죠. 원고 측 질문하세요. 피고 측 답변하세요. 피고 측 뭐 질문이 있습니까? 원고 측 답변하세요. 그리고 밑에 이제 각자 변론을 하죠. 이게 말하기입니다. 변론주의 정말 중요한 쟁점이고 올해는 기출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기출이 안 되고 성명지적이라고 하는 게 기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부분 쟁점으로 기출이 됐어요. 역시 가장 중요하죠. 보세요. 심리원칙 첫 번째로 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자유심증주의 올해 기출된 겁니다. 보세요. 법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죠. 자, 다시 법원 행시에서 민사소송 제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성이 용이한 게 뭐냐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이제 합격하면 하시는 게 법원 사무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 입장이 돼야 되냐면 민법에서 공부할 때는 당사자, 개인 입장이었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와서는 내가 법원 입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법원 사무관으로서 이분들이 재판장에서 싸우는 걸 지켜볼 거야. 지켜보면서 나도 나름을 판단할 거고 그 판결문을 쓰실 겁니다. 이제 밑에 보세요. 변론, 자유심증주의가 끝나면 여기 있다. 판결입니다. 요게 바로 우리 법원 사무관, 법원 행시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분되어 있죠. 크게 두 가지만 보면요. 이렇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법 영역 시험에서 이제는 사법 시험이 빠졌죠. 사법 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핵심 원투 펀치가 나오는 겁니다. 소장 제출부터 시작한 것 변호사 시험 영역, 기록형. 여기는요. 바로 판결문 작성, 법원 행시 부분. 그러니까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은 양분되어 있지만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리고 항소와 상고는 어떻다? 불복 수단입니다. 요거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오늘은 집에 가셔서 요 부분만 진하게 보셔도 됩니다. 따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상에 턱하니 붙여주셔도 돼요. 붙여주셔도. 왼쪽으로 타세요. 알고리즘을. 오른쪽은 예외니까 왼쪽으로 타서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고 칠판 한번 봐주실까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민사소송 전체 흐름 절차 안에서 어떤 제도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제도와 관련돼서 어떤 판례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는 하나씩 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학습은 어떻게 진행된다? 일단 우리 수험생분들과 함께 약속. 이 소송의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 함께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다시 이제 민법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갑이랑 예를 들면 을이랑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분을 우리 매도인이라고 할게요. 이분을 매수인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거겠죠. 대금 청구권이겠죠.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우리가 많이 봤다시피 바로 이런 느낌일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느냐는 권리자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갑은 을한테 물건을 다 넘겨줬어요.
등기 서류도 다 넘겨줬습니다. 을이 사정해가지고 가봐 물건 나한테 먼저 좀 넘겨주고 등기 서류 좀 먼저 넘겨줄래? 나 좀 등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갑은 을을 철석같이 믿고 준 거지. 근데 을이 약속했던 날짜에 대금 입금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돼요. 그럼 이제 계약서를 확인해 봤더니 어우 다행히 주소가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일러 바치셔야죠. 자, 이렇게 시작인 겁니다. 어때요? 보세요. 권리가 바로 나오죠. 권리가 바로 나옵니다. 권리가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나는 의무 이행했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하겠죠? 을은 의무 이행을 안 했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요건이죠. 요건, 효과.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 이제 봅니다. 제 1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목적 첫 번째 줄 가볍게 보세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끊고 지금 이걸 제가 민법 한 줄로 끝내버린 겁니다. 개인 권리와 의무를 확정 보전 실현하기 위한 재판상의 절차로서 이는 자 사건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뒤에 사법 질서가 유지되고 그리고 어떻다 분쟁을 해결해서 당사자들은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밑에 소장이란 걸 제출하게 됩니다. 아직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아 소장이란 걸 제출하겠구나.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물은 어떤 과목이든 똑같잖아요. 나는 지금 당장 빨리 이걸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싶은데 꼭 형법도 그렇고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그 들어가기 전에 꼭 기본, 이념 이런 걸 공부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민법에서도 신의칙을 공부했어요. 대원칙인 신의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민사소송법도 여기부터 보자. 이거죠. 자, 그게 바로 오른쪽 페이지의 3페이지입니다. 자, 제 3절 보시면 제목이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이고 자, 1조 볼게요. 1항에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걸 두고 우리는 민사소송의 이상이라고 하고요. 2항 보시면요.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1항과 2항이 바로 세 번째 줄 보시면 모두 전체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개념만 잡아볼까요? 우리 민사소송이 추구하는 이념,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자 1번의 적정이죠. 적정. 나중에 이제 다른 소송 절차에서도 이런 적정 개념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을 법을 바르게 올바르게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적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변호사 대리의 원칙, 변호사 시험에서 중요한 거고요. 구술주의, 직접주의, 성명의무, 지적의무를 채택하고 있다. 성명의무, 지적의무의 형편을 빡 그어두시고요. 성명의무, 지적의무, 형광펜입니다. 요게 올해의 기출이에요. 자,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제도적 장치 안에 어떤 구체적인 제도가 구현되어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의칙은 거시쟁점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 민사소송이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는가? 성명, 지적 의무를 채택하고 있으며 뒤에 삼심제도와 재심제도 등 불복신청제도를 두고 있고 자 로마자 2번 공평입니다. 이거는 헌법 제27조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법관은 중립적 제3자 위치에서 편파됨이 없이 양쪽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해야 하며 각자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법관이 어느 일방편만 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평과 절차 보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제도 뒤에 제척 깊이 형광펜이요. 뒤에 다시 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계속해서 개념 요소들만 잘 봐주시고 뒤에 소송 절차의 중단 형광펜입니다. 아, 요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제대로 공부하겠구나. 그리고 로마자 3번 준비 서면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의 진술 금지 제도. 로마자 3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서면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지 말랍니다.
이게 바로 절차의 보장이고 로마자 3번은 신속이죠. 재판은 빨리 끝내면 좋다라는 거예요. 헌법 제27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두 번째 줄에 우리 법은 적시제출주의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재정기간 부준수의 경우 실권역 그리고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에 대한 각하 요런 제도를 두고 있고 로마자 2번 기일 불출석에 대한 제재인자 자백간주 형광펜이요. 그리고 취하간주, 진술간주 이런 세 가지 간주를 두고 있다. 뒤에서 이제 차근차근 보게 될 거고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로마자 4번에 경제입니다. 이 경제란 어떤 거냐면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좀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비용을 최소한 절감시켜보자. 첫 번째 줄 소송 수행에 있어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도 큰 실익이 없고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자 1번 이익권의 상실에 따른 절차상 흠의 치유제도 형광펜입니다. 흠을 치유하는 제도가 있어요. 어떤 절차 흠결이 있는데 그걸 치유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로마자 2번에 답변서 제출 의무 자 무변론 판결제도 형광펜이요. 변론 없이 무변론이란 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해서 소송을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보세요. 절차 보세요. 절차. 우리가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열어서 변론하고 판결을 선고하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렇게 건너뛰어버리는 거죠.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지금 딱 매칭이 되는 거죠. 전체적인 절차 흐름 안에서 어떤 제도가 있느냐? 이 중간 과정을 싹 다 생략하는 제도도 있답니다. 그게 바로 무변론 판결 제도예요. 우리 민사소송법이 상당히 중요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박스 3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민법을 그래도 공부했다 쳐도 지금 한 2달 전이거든요. 2달 전. 그러니까 기억이 아직은 막 생생하게 살아있진 않아요.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쨌든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우리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민법에서는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이 2가지가 있었거든요. 신의칙 하나랑 그리고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민법에서는 어떻게 작동됐냐면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법에서는 우리가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 권리남용이란 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냐?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막는다. 저지하는 항변으로 우리가 신의칙을 공부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민사소송으로 오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과연 민법이랑 똑같은 기능을 하겠는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또 다른 기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민법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다른 개별 규정에 대하여 보충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걸로 먼저 해결을 해보고 정말 안 됐을 때라야 마지막인 거죠. 보충이에요. 다른 개별 규정이 있으면 이거 먼저 적용시키는 거지 신의칙을 막바로 적용시키는 것을 민법에선 상당히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교재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어요.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이 2가지가 과연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냐 동일하지 않게 적용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박스 3번 보세요. 로마자 1번에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서로 상대방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는 계약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규를 지배하는 일반 원칙으로서 당연히 민사소송에도 적용 지배되는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자 2번에 1번 보세요. 주관적 범위 신의칙 규제를 받는 자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즉 소송 당사자들은 무조건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 소송 관계인에는 변호사분들도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한참 막 문제되고 있는 트로트 가수분 있잖아요. 변호사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요런 거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들어갈게요. 2번의 별표 2개입니다. 제목부터 일단 보세요. 다른 법규와의 보충성 여부. 여기에 대한 지금 질문을 먼저 하죠. 보이시나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민법에서는 보충효예요. 그러면 얘는요. 다른 개별 규정이 있어도 신의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 요 논인 거죠. Q를 한번 보면 바꿔 얘기하면 다른 제도가 존재해도 어떤 얘기다? 신의칙을 막바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요 논인 거예요. 요 논이. 자, 결론부터 들어갑니다. 가번. 자, 객관적 범위와 관련돼서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부재소 합의와 관련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 이른바 부재소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자,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형광펜이요.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하는 민사소송. 근데 끊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은 시의 측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신의 성실 원칙에도 어긋 형광펜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다 얘기하죠.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신의 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재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자, 선택적 적용설 형광펜입니다. 보충효 아닌 거예요. 민법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적용 가능? 결론 나왔어요. 법원 입장에서는 야, 네가 지금 제기된 소송은 신의칙에 위반된 것 같아. 다시 너가 제기한 소송은 신의칙에 위배된 것 같아. 나가. 라고 그냥 바로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점. 자, 검토 보시면 다른 법규나 법 해석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신의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절차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역시 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자 3번 보세요. 신의칙의 발현 형태죠. 똑같아요. 우리가 민법에서 신의칙 구성 요소를 어떤 걸 봤냐면요. 잠깐 들어만 보세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었고요. 실효의 원칙이 있었고요.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있었어요. 다시 사정 변경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그리고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름만 한번 봅시다. 1번 소송 상태 부당 형성. 요거는 됐고. 자, 2번 어떻습니까? 있죠. 모순 금지 및 금반원 있습니다. 별표 2개. 자, 그 다음에 3번 소송상 권능의 실효 있죠. 실효의 원칙 있습니다. 3번 별표 2개. 요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4번 권리남용 있네요. 4번 속건의 남용 금지. 이렇게 토탈 4가지의 발현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볼게요. 자, 5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1번 소송 상태를 부당하게 형성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번 당사자 한쪽이 장깨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 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소송 상태를 부당하게 형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면 나번 민사소송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어떤 느낌이에요? 얘랑 싸울 생각 없지만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싸울 생각이 없는데도 소를 제기한 건 이상하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민법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죠. 가번. 자,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 태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 뒤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체적 진실이 거래 안전보다 강하게 요청되는 가사소송에서는 선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도 허용됩니다. 이거 칠판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민법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갑이랑 을이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혹시 우리끼리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니? 을아? 그럼 을 입장에서 응, 그렇지. 우리 그거 소송 가지 말자. 라고 매매계약서에 이렇게 써둔단 말이에요. 그쵸? 계약서에 이렇게 특약사항으로 딱 넣어둔단 말이에요. 우리 일체 소송 수행하지 맙시다. 이런 합의가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에서 많이 나와요. 일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딱 써놓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위반돼서 갑이 을에게 보세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제 을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그쵸? 너무 당연한 거죠. 야, 갑아, 우리 소제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쿨하게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럼 부재소 합의 항변을 했어요. 민법에서는 얘네 둘이 알아서 끝날 건데 이건 지금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이 딱 이걸 보고 그렇군. 그래서 이제 법원 역할이 강조되는 거죠. 민사소송을 공부할 땐 우리 수험생 역할이 강조된다 그랬어요. 아, 지금 이 얘기를 이제 들었어. 재판장에서 왼쪽, 오른쪽 딱 얘기 듣고, 야, 이거 진짜 부재소 합의했네. 요거 증명 좀 해봐봐 했더니 매매계약서를 딱 던집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합의했잖아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네. 나는 너를 보호해주지 않겠다. 얘네들끼리 안 싸우기로 했는데 법이 나서서 싸움을 어때요? 조장하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안 싸우기로 했는데 여기 와서 싸우는 걸 우리가 허락하면 어떻게 돼요? 법이 오히려 얘네들의 분란을 조장하는 겁니다. 싸움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않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식 위반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4번 보세요. 부재소 특약에 반하는 소유제기 형광펜이요. 사건 명칭이 중요한 겁니다. 부재소 특약에 반하는 소의 제기. 그리고 로마자 2번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나머지가 또 있다고 잠부 청구를 하는 행위 등은 신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요. 자, 또한 제1심법원이 부적법한 당사자 추가 신청을 그 부적법함을 간과한 채 받아들이고도 피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자, 보세요. 부적법에 대해서 또 보세요. 부적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부적법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부적법에 대해서 피고가 동의해버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건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동의했으니까 우린 진행한다. 보세요. 법원이 심리 진행을 해버리죠. 자, 법원이 한참 심리를 진행하고 얘가요. 다시 부적법을 다툽니다. 너가 전에 이거 부적법 안 다퉜잖아. 맞죠? 동의했다라는 건 안 다퉜잖아. 근데 그걸 다시 다투는 건 누가 봐도 모순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피고도 그에 동의하였으며 종전 원고인 대표이사 개인이 이를 전제로 소를 취하게 되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부터 새로운 원고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본안에 관한 변론이 진행됐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쵸? 법원이 심리 진행했다. 여기까지 들어온 거죠. 뒤에 제1심에서 본안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마치 처음부터 원고회사가 종전소와 동일한 취지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자 본안 판결 받은 것과 마찬가지를 할 것이므로 소송 경제의 측면에서나 신식 등에 비추어 자 끊고 다시 갑니다. 그 후에 여기부터 형광펜 들어갈게요. 그 후에 새삼스럽게 당사자 추가 신청 적법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칠판 보시면 이 내용인 거죠. 부적법을 네가 안 다퉜잖아. 그리고 지금 법원이 심리 진행까지 다 했고요. 이분 봤더니 판결까지 선고했네요. 법원이 심리 진행 다 했고 판결까지 선고했는데 피고가 다시 이거 부적법을 다투면서 법원 판결을 날리려고 해요.
뭐의 위반이다? 절차 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절차 한정 위반. 자, 다시 소송 들어와서 다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결을 선고했어요. 근데 다시 다투는 건 조금 모순이다. 자, 그리고 자, 3번입니다. 소송상 권능의 실효예요.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번에 자, 소권 실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판례는 뒤에 실효의 원칙이란 민법 이야기,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어 상대방이 그에 따라 일정한 행동을 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끊고 여기까지가 의 요건 인정 여부입니다. 판례도 인정하죠. 문제는 이제 적용 범위거든요.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자, 뒤에 자, 언더라인 되어 있죠. 기간 정함이 없는 항소권 형광펜입니다. 항소권 중에는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언제라도 항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너무 늦게 제기하면 좀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나번에 볼게요.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는지는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권이라고 하는 건 앞서 봤다시피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상 청구권이에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기본권 자체를 없애는 것과 똑같다. 따라서 두 번째 줄 권리보장 측면과 소권남용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자,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여기부터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재판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는 것은 부정.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는 것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게 민사소송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민법상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민법상 권리는 이거 실효 가능합니다. 진짜 없어질 수 있거든요. 진짜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소로서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면 어떤 느낌이 강하다?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진짜 높다. 따라서 실효시키는 것은 이건 조금 조심하자, 부정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소권남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소권남용으로 내려오면 가번 소송의적 목적 추구를 위한 소송상의 권능 행사는 소권의 남용으로서 부과할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로마자 1번 보세요. 같은 이유로 계속 되풀이되는 재심 청구. 로마자 2번 재기피 신청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기피 신청. 그리고 또한 로마자 3번에 자 별표 2개입니다. 의사 측이 진료 기록을 변조한 행위 형광펜이요. 의료 분쟁 소송. 출제 가능성이 높은 사안. 자, 의사 측이 진료 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소송에서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자, 밑에 보시면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 측에 어긋나는 자, 입증 방해 행위 형광펜입니다. 입증 방해 행위.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원고인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려면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그 진료기록부가 변조되었다라는 건 원고 측의 증명행위를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자 4번에 자, 이 신의칙 위반의 효과 1번 직권조사 사항은 똑같아요. 제목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가번 소외 부적법 각하 형광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민법에서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였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얘는 청구 기각입니다. 기각. 근데 얘는요.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청구의 기각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소자체 부적법 각하예요.
아예 소송 자체를 제기를 못해요. 청구의 인용, 청구의 기각 그런 말이 아예 안 나옵니다. 소자체, 부적법, 각하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민사소송은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의 측은 민사소송 들어와서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다? 항변으로서의 청구기각 사유 하나, 소 자체의 부적법 각하 기능 둘. 그게 바로 가번 이야기고, 자, 나번의 별표 2개. 요거는 당연히 민법 이야기잖아요. 신식 위반은 불법 행위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송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되는지와 관련하여서 판례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수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권리 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수행위가 권리 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진다면 바로 공서양속의 반환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어떻다?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불법 행위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요런 사정이 있다 그러면 불법 행위도 역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간과 판결의 효력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간과하고 판결 선고합니다. 자, 신의칙 위반의 소송 행위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확정 전에는 상소로 취소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당연무효 판결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편집 판결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자, 별표만 지금 딱 2개 해두세요. 별표만 2개 해두시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민사소송 신의 측은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 아직 이런 제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이 민사소송은 어려워요. 전범이죠, 또. 우리가 민법 공부했을 때도 그렇지만 아직 공부하지 않은 제도적 장치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다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볍게 공부하시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별표 2개만 해두시고 뒤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의 제4절도 가볍게 보겠습니다. 박스 1번. 민사소송법이란 형식적으로 민사소송법전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민사소송 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하고, 자, 박스 2번. 자, 민사소송법의 특징은 가번에 자, 두 번째 줄 들어갑니다.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주의 채택 형광 펜이요. 핵심. 뒤에서 다시 재정비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주의 채택 형광펜입니다. 바로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당사자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거기에 법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나번의 비송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한편 법원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자, 개념 요소만 봐두세요. 소송 절차로 처리하지 않은 사건을 비송사건. 이거는 가볍게 밑줄 하나만 딱 추가해 주세요. 소송 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 민법 가족법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법 쪽에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가족법 이야기 딱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혼재산분할 청구 EX 딱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류였고 비송사건이었거든요. 이 정도 하나 딱 써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요런 거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요거 도표로 이제 한번 소송과 비송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3번 민사소송법의 종류와 관련해서 로마자변 강행 규정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로마자변 임의 규정 뒤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8페이지까지는 복습하실 때요,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 다시 2페이지로 돌아와 보실게요. 2페이지로. 그래서 8페이지까지 복습하실 때는 요 2페이지의 요 흐름만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흐름만. 그리고 나서 이제 8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오른쪽 파트 2를 보세요. 여기부터거든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송의 주체로 되어 있죠. 요거 잠깐만 책에 잡고 쉬도록 할게요. 우리가 민법에서 뭐를 봤냐면 얘를 봤어요.
자, 법률행위 주체를 봤습니다. 바로 자연인, 그리고 이분들이 모인 단체를 봤고요. 이 단체에서는 두 집단을 봤죠. 법인, 그리고 비법인. 이렇게 봤어요. 이게 민법까지 본 거. 그러면 이 법률행위의 주체들이 바로 어떤 주체가 되는 거예요? 분쟁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분쟁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이 분쟁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원하시는 분, 원하시니까 국가에 고했다, 원고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했다, 피고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분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있어야 된다고요? 이 분쟁의 주체가 어떤 걸 통해서 반드시 얘한테 일러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누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까? 법원이 등장했죠. 얘네들을 두고 우리는 소송의 주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원고 갑과 피고 을이 있고요. 분쟁이 발생해서 어떻게 한다? 원고 갑이 법원에 보세요.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시작이에요. 아까 제가 2페이지에서 알려드렸던 거. 어떤 거다? 민법 분쟁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소장 제출이라는 것부터가 소송의 시작입니다. 소장 제출부터가 소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소송의 주체라고 하는 바로 원고, 피고 이분들을 우리는 당사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결의 주체인 법원이라고 하는 두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소송의 주체. 자, 01번 보세요. 법원 먼저 나오죠? 왜냐하면 당사자 개념은 민법에서 먼저 학습을 했고 민사소송에서 추가된 건 얘잖아요. 맞죠? 법원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법원은 어떤 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 법원 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법원 말하는 겁니까? 외국 법원일 수도 있죠. 이게 지금 분쟁으로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외국인 상대로 들어가는 것 수도 있고요. 즉 국외 법원이냐 국내 법원이냐를 결정하는 걸 우리는 재판권이라고 합니다. 재판권. 자, 밑에 개념만 보세요. 제1절 민사재판권. 자, 그러면 이 재판권에서 우리는 국내 법원으로 들어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가 원칙입니다. 국내 법원도 다양하게 있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충청도, 충주 등등등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재판권을 우리 국내 법원이 맡았는데 국내 법원 어느 지역에 맡아놓을 거야? 그걸 분담시켜 놔야 되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할이라고 하는 것. 관할이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봤을 때 어색한 개념들이 보이시나요? 제 생각은 재판권이 좀 어색한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관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야 이거 우리 담당 관할이잖아. 예를 들면 지금 유명하신 분 강남경찰서 관할이던데요. 그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분담을 해서 맡아 놓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관할 잡고 여기 법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법원에 계시는 분. 바로 누구냐? 아, 여기 계십니다. 좀 넘겨볼게요. 누구 나오신다? 13페이지의 제2절 보세요. 요 분들이 나옵니다. 법관님들이 나오죠. 법관님들이. 자, 그럼 칠판 잠깐만 보고 이것만 이제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법관은 조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헌법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1차 시험에서 이런 게 이제 언어 영역이라든지 언어 논리라든지 지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법관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얘기하시는 판사님들은 바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1심 법원의 판사님, 2심 법원의 판사님, 3심 법원의 판사님이라고 하네요. 맞죠? 3심 법원은 그치, 여기가 대법원이죠. 여기가 대법원이죠. 우리는 어떤 판례 본다고요? 이 판례 보는 겁니다. 이 판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즉 법관은 구성을 대법관과 대법관 아닌 일반 법관, 일반 판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판사라고 얘기하면 이분 아닌 분들.
근데 이분까지 깡그리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게 법관. 우리는 왜 법관을 다 보죠? 대법원에서의 대법관님들도 당연히 이 제도적 장치를 지켜주셔야 되니까 해서 이렇게 체계만 잡고 첫날 첫 시간이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10페이지 부분부터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